전문의에게 직접 듣는 질병정보 닥터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건강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전체 사망률 원인 중에서 가장 1번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일단 뇌혈관 질환이 오게 되면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뇌졸중이 오게 되면 치료가 아주 잘 되더라도 그 치료 기간이 장기간이고 또 반신마비, 또 언어장애 등 후유증을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뇌졸중입니다. 먼저 이게 어떤 질환인지 정의부터 좀 알고 갈게요. 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으로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혈관이 막히거나 또 뇌혈관이 터지거나 이런 질환을 가지고 통틀어서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방에서는 중풍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과 중풍은 같은 질환인 거죠? 광의의 그 중풍은 네. 뇌혈관의 질환과 그 이외의 질환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면 네. 한방에서 얘기하는 그 중풍과 그다음에 이제 서양 의학에서 얘기하는 뇌혈관이 막혔다든지 뇌혈관이 터졌다든지를 의미하는 뇌졸중하고는 약간의 의미는 다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그러면 질환명은 뇌졸중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말고 뇌경색, 뇌출혈도 상당히 많이들 앓고 있는 그런 질환인데 이게 근데 약간 엄연하게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네, 이게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또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좀 더 이제 뇌졸중하면 광범위한 질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뇌졸중을 크게 생각하면은 이제 뇌혈관 질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뇌혈관에 피가 터지든지 혈관이 막혀서 뇌 조직이 손상이 되는 경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뇌졸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뇌출혈, 뇌경색 같은 전반적인 뇌 관련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네네, 그렇습니다. 네, 하는군요. 이게 그러면 뇌졸중으로 볼 뇌경색이나 뇌출혈 말고 또 어떤 질환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어릴 때 뇌염 주사 맞지 않습니까? 네. 예방 주사 맞는 게. 그러니까 뇌염이 뇌의 바이러스나 이런 염증 질환 같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날 때 보면 어떤 부분에 염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관이 막힌 거나 또 혈관이 터진 것처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뇌에 일어나서 급성기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은 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또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그리고 뇌의 염증.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뇌졸중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이 혈관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혈관에 영향이 가는 질환들이 많죠. 이제 흔히 말하는 고혈압, 당뇨, 네. 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인병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또 비만, 네. 또 생활 습관이 나쁜 또 흡연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게 되면 네. 뇌혈관에 이 탄성이 없어지면서 어떤 사소한 자극이나 또 어떤 신체 변화에 대해서 혈관이 딱딱해지니까 원래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막히거나 이제 터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원인을 가장 크게 한다면 동맥경화가 제일 많고 네. 한 80%가 이제 고혈압과 동맥경화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지혈증이 약 한 40%.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인병 중에 가장 있는 게 당뇨, 비만 등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가족력은 원인이 이게 이제 되나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제 그 베이스가 되는 질환이 이제 고혈압과 당뇨 또는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조금 식생활에 영향이 있든지 아, 그런 것 때문에 가족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한번 그 뇌질환, 뇌졸중을 가족이 한번 알았던 사람은 아, 다시 자식들에게 갈 확률이 적어도 25% 이상은 된다는 것이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면 더 조심을 해야 맞습니다. 되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50세가 넘으면 네. 뇌의 검사, 혈관 검사를 반드시 하라고 그 신경외과 학회의 권고 지침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뇌졸중의 원인으로 지금 동맥경화 그리고 고혈압도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이거는 중년 이후에 좀 많이들 앓으시는 그런 질환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3, 40대 젊은 층에서도 이 뇌졸중 발병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에게 뇌졸중이 발생되면 참 그분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재앙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가장 이제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잘못된 식생활과 이제 불규칙한 생활 이것이 가장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생활이 이제 선진화되면서 생활 습관들이 운동 안 하고 육류 섭취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비만이 또 같이 동반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만인 다음에 또 오는 게 또 당뇨가 쫓아오고 당뇨가 쫓아오면 또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이 오고 이렇게 생활을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또 일의 양은 과거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의 양은 또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 안 하고 또 과체중이 되고 또 고지혈이 오고 또 유전적인 요인이 또 있다면 그런 분들이 또 뭐 괴로우니까 또 다 흡연도 하게 되고 과음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 저희도 뭐 겪었던 일인데 뭐 젊으신 분인데 이제 친구들하고 일 많이 하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약간의 음주를 하고 네. 집에 들어간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자니까 뭐 구토를 하면서 하니까 가족들이 집에서 보니까 저 친구가 술을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네. 그게 아니고 중풍이 온 거예요. 아유. 뇌졸중이 온 거예요. 와. 그래서 주무시고 나서 아침 보니까 좀 이상해서 깨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뭐 골든타임을 지나가지고 뇌 손상이 오고 뭐 그런 아이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반드시 음주를 하더라도 네. 또 좀 절제된 생활 또 네. 항상 평상시에 건강한 관리는 스스로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하고 나는 젊기 때문에 뭐 절대 뭐 뇌졸중 오지 않아 이런 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 같습니다. 맞아요. 나이 너무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 뇌졸중은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이게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뇌는 우리 몸과 사지를 움직이게 하는 뭐 중추신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중추신경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꽈리가 터지거나 뭐 이렇게 뇌 혈관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첫째 이 둔한 두통이 생긴다고 그래요. 두통. 두통이 생기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럽다 그러죠. 아. 어지럽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손이 저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발이 한쪽으로 저리다 그래요. 그래서 왼쪽은 괜찮은데 네. 오른쪽이 저리다든지 또는 뭐 아침에 말이 잘 안 나온다. 뭐 이런 거를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랬을 때는 또 몸의 반이 좀 이상하다든지 네.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것이 더 큰 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손발 저림 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 번씩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냥 방심하게 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주변에서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이 응급처치법을 알아야 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혹시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이 뇌졸중을 앓고 있는 그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알아야 할 응급처치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환자가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은 일단은
어떤 환약을 먹여서 빨리 깨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입에다 뭘 넣어주죠. 네.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약을 집어넣게 되면 또 크기도 굉장히 큰 걸로 돼 있는데 그걸 먹게 되면은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네. 모든 병에는 숨을 쉬지 못하면 뭐 예후가 굉장히 나쁘겠죠. 네. 그리고 또 과도하게 또 환자를 자극한다고 뭐 손톱을 따거나 뭐 발톱을 따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는데 그런 것도 어떤 과도하게 자극을 주게 되면 뇌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네. 그분에게 정말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반드시 고든 자세를 잘 유지하고 우리가 숨을 잘 쉴 수 있게 고개를 약간 15도 정도 옆으로 돌려서 네. 구토물이 다시 흡입되지 않은 자세만 잘 유지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근처 요새는 우리나라가 응급처치 전달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5분 이내에는 대부분 응급구조사들이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네. 그런 기관에 빨리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 뇌졸중의 치료에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3시간 이내에 오게 되면 후유증이 굉장히 아. 없어집니다. 네. 잘 안 생겨요. 그리고 뭐 1시간 이내에 도착하게 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을 잘 그 안에서 의료기관에 갈 수 있게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아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응급처치법을 일단 숙지를 해두는 게 네, 좋겠네요. 아주 간단하게 네네. 우리가 이제 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옛날 같지 않으니까 빠른 시간에 응급기관에 도착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뭐 어떤 들었던 뭐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기도를 확보해주고 또 안정된 자세를 한 다음에 빨리 해주는 거 이송하는 것이 네. 제일 급선무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쓰러지면 물 먹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화는 먹이지 말라고 하셨는데 물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물도 아. 우리가 잘못 먹으면 살에 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먹을 그렇기 건 아예 때문에 안 되는군요. 네, 일단은 구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면 구토를 해서 쓰러지게 되면 네. 구토를 하시거든요. 구토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 구강에 이물질이 없게 해주는 것이 1번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잘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네요. 네. 자, 이어서 뇌졸중 치료법 살펴볼게요.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게 이제 뇌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상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제일 먼저 이제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혈전 막혔으니까 이거 뚫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아.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네. 이 혈전 용해제는 뇌혈관이 막힌 지 이제 수분 내지 수십 분 내에 이제 이걸 투여하게 되면은 그 막혔던 관이 뚫어지기 때문에 다시 뇌 세포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이 빨리 시간을 우리가 항상 골든 타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혈관이 막힌 다음에 오랫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봐야 그것은 그때 돼서 이 혈관이 뚫려지면 네. 그렇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 내에 가게 되면 병원에서는 막힌 것을 뚫는 혈전 용해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 개발돼서 있는 제인데 항혈소판제를 투여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동맥경화 상태에 있는 혈관에 붙어 있는 혈전이 이제 원인적으로 좀 더 가까운 건데 네. 동맥경화가 있으면은 그 혈전이 이제 피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튀어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분해시키는 약이 그 항혈소판입니다. 이것을 투여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8시간에서 12시간 내에 도착하게 되면 그것을 바로 처치를 하게 되면 약 60% 환자는 회복력이 보일 수가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꾸로 네. 이제 피가 터진 경우가 있어요. 막힌 게 아니고 네. 지금까지 두 가지는 이제 막힌 경우에 치료한 거고 네. 피가 터진 경우에는 바로 이제 피가 더 이상 터지지 말게 항응고제를 쓰는 거죠. 이게 하나는 혈전을
마갈라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용해제를 쓰고 네. 한 경우는 오히려 피가 더 나오지 말라고 응고제를 쓰기 때문에 개념이 전혀 다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전문의가 반드시 봐야 되고 빨리 정밀한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야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응고든 또는 혈전이든 네. 또 출혈이든 그 기본이 되는 질환이 이제 고혈압이기 때문에 빨리 혈압을 떨어뜨리는 조치를 이제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혹 이 시간에 통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혈압약을 먹고 이제 쭉 드시던 분들이 어느 날 혈압이 정상으로 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약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리바운드 반복하는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다음에 심리적으로 문제 자극이 왔든지 누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는 그 혈압이 평상시 본인보다 약 30%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맥경화가 돼 있던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뇌졸중에 잘 오게 되기 때문에 아주 약을 드실 때 드시던 약을 끊을 때에는 반드시 전문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양을 좀 줄이거나 하는 것이 원칙이지 바로 무 자르듯이 딱 끊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또 풍이 와서 뇌졸중이 와서 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또 회복할 때는 치료법에 회복할 때는 실망하지 않고 또 격려를 해줘서 네. 삶의 의지를 또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또 환자 치료에는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뭐 치료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뇌졸중 치료법으로는 수술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혈전이 올라가게 되면 네. 약으로 녹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혈관 촬영을 해가지고 피떡이라고 하는 것이 가 있는 것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꺼내는 방법도 그렇죠. 있고 또 주사로 녹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이제 뇌출혈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출혈을 직접적으로 이제 컴퓨터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그 좌표를 다 찾아가지고 네. 머리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서 피를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적인 방법은 굉장히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환자들 물론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 발생됐다 그러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것 그것을 잘 지킨다면 골든 타임만 잘 지킨다면 좀 후유증이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또 좋은 치료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초기에 잡으면 더 쉽게 빨리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치료를 하면서 예방도 할 수가 있어요. 네. 뇌졸중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한다고 하면은 10% 환자는 3년 이내에 분명히 재발한다고 돼 있어요. 재발률이 높죠, 이게. 근데 이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고 네. 또 미리 요새는 그 제대로 관리를 잘하면 MRI나 이걸 찍어보면 예측도 가능해요. 그래서 언제 이분이 또 생기지 않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뇌졸중을 한번 알았던 사람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발하는 경우가 2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높네요. 뇌졸중이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면 일단 적극적인 약물 복용, 네. 또 식습관 개선 이런 것들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 뇌졸중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치료일도 뭐 나쁘지만 후유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심해요. 그래서 한 번 왔을 때보다는 더 심하게 오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쓰고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이 치료 받고 나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본인과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이 뇌졸중은 증상은 뭐
그 전까지는 건강하시는 분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또 본인에게도 자신이 이렇게 생활이 확 바뀌게 되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불안함, 또 분노, 또 뭐 그렇게 되는데 정신이 어떻게 됐어요? 황폐화되고 우울증 현상 뭐 이런 건 뭐 다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뇌졸중을 가족을 둔 가족들은 일단 환자들에게 이제 격려, 또 따뜻한 사랑 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때 또 미세하게 왔던 사람들이 또 잘 치료되면 또 정상 상태로 몸 상태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치료를 해서 이거 나았으니까 나는 이제 운동만 열심히 하고 약 같은 건 안 먹고 뭐 이런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20%는 재발을 하니까 약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뿐만 아니라 또 식단도 잘 관리를 하셔서 최상의 몸 상태를 유지하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는 것이 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 좀 많이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방이 최우선이다라고. 끝으로 예방법 알려주시죠. 그 평소에 그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혈압이나 스트레스, 뭐 당뇨, 동맥경화 있다면 거기에 대한 꾸준한 약물요법이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의 뇌의 건강이 면역도 관리해야 되고 뇌가 있어야지 모든 게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를 시키려고 그러면 스트레스로부터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성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식단 조절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의 건강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적절하게 두통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병원에 가서 뇌 MRI 같은 것도 찍어보면 이제는 뇌 MRI가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 1mm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찾아내요. 그러니까 1m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이 혈관이 문제가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이냐를 잘 찾기 때문에 정확하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 복용하는 거하고 또 집안력이 있다 그러면 꾸준히 검사해보고 거기에 맞게 치료하는 거. 그렇게 되면 예방이 뇌졸중은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닥터플러스는 뇌졸중에 대해서 이렇게 예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윤강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